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막 끝난 미국 대선 이후 미국 신행정부가 미치는 정책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났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경제 정책을 갖고 와서 대한민국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이든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화면에 보이는 대로 Build Back Better, 그래서 미국을 제대로 다시 재건하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선거 유세를 했고요. 뭐 몇 번의 이제 유세가 TV 토론으로 이제 효과적으로 연결을 못했지만 온라인이나 아니면 각종 홍보물에 있는 그의 이제 정책, 정강 정책을 보면 분명한 거는 트럼프의 지난 4년이 미국의 부자들 그리고 백인 유권자들 이런 사람을 위한 굉장히 파당적이고 편파적인 정책이었다고 비난을 하면서 내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특히 미국의 노동자들, 중산층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수단은 트럼프와 유사한 점도 있고요. 조금 차이점도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특히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이 뭔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든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4년 동안 트럼프가 주장한 것은 뭐냐 하면은 미국 물건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거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동맹국들한테 높은 관세를 물리고 중국과는 관세 전쟁을 하고 또 미국으로부터 많은 이제 물건을 수입을 하지 않고 수출을 더 많이 하는 동맹에 대해서는 거의 뭐 공산주의 국가보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는데 바이든 이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은 근본적으로 민주당 정권이고 민주당 정권은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을 그동안 외쳐왔기 때문에 아마 그 축은 기존의 무역협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그리고 무역협정의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지 또 환경보호를 하는지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걸고 있는 걸 보면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인데 트럼프도 역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주장을 했는데 여기 핵심이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계층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은 대대적인 세금을 올리는 정책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정반대인 그런 대대적인 정세 정책이 나올 것 같고요. 또 동시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연방정부의 공공구매 계약을 활용을 해서 엄청난 이 공공구매 조달을 통해서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 기술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이 경제 민족주의,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중상주의, 아마 이런 물결이 몰아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제 정책의 기조에는 결국은 일자리가 있거든요. 일자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0년 동서냉전이 끝나고 중국을 전 세계 이 무역 시스템에 포용을 하면서 이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공장이 재편이 되고 많은 일자리가 특히 노동집약 일자리가 중국에서 만들어지면서 대표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것들이 많은 이 핵심은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지만 결국은 중국으로 가서 조립이 돼서 수출을 하는, 따라서 미국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애플이 엄청난 돈은 벌지만 일자리는 없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추세를 한번 바꿔보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전전임,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에 미국을 8년 동안 통치를 했던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일 때 이제 바이든은 부통령이었죠. 오바마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은 지금 바이든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 이런 일자리가 미국에서 안 만들어지느냐. 애플은 분명히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을 했는데 왜 중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중국에서 조립을 하느냐.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불러서 만찬하는 자리에서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아이폰의 잡을,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 잡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Those jobs are not coming back. 대통령 각하 그런 일자리 절대로 미국이 안 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처한 딜레마고 사실은 모든 경제 선진국이 처한 딜레마고 대한민국이 처한 딜레마인데 한국도 많은 일자리가 지금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일자리가 안 돌아오는가 하면은 중국이 단순히 그 뭐 임금만 싼 게 아니라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중국 일자리의 임금이 더 이상 싼 건 아니죠. 그런데 중국이 거대한 클러스터를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잡스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 몇 개는 미국에서 이 부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뭐 몇 달 걸린다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몇 시간 만에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클러스터가 없는 한 일자리 안 돌아옵니다. 일자리가 돌아오더라도 로봇이 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착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일자리를 회귀하는 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 기술을 다시 르네상스를 하려고 하는 정책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보조금 그리고 많은 정부의 공공구매 정책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지난 4년 동안 미중이 경제적으로 격돌하면서 또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핵심 의료 장비, 핵심 기술 부품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는 바이든이 비교적 유화적인 정책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중국 의존적인 이런 핵심 제품, 의료 제품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뭐 다른 형태로 재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탈중국하는 그런 일들이 의도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4년 동안 너무나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였는데 트럼프가 부동산 왕국을 만들었던 그런 딜을 하는 습관으로 중국을 몰아붙였다. 따라서 바이든은 워싱턴에서 잔뼈가 굵었고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화적인 중국 정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사실 바이든이 백악관에서 어떻게 할지는 사실 내년부터 겪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여론이 주도하는 나라고 2년에 한 번씩 이제 끊임없이 하원 선거가 이루어지고 또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퓨 리서치 센터라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매년 미국인을 상대로 중국인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굉장히 섬뜩한 통계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이 중국인에 대한 비호감을 갖고 있는 미국 사람이에요. 가장 최근에 7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22%예요.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서 2016년 미국 대선에는 47대 44, 사실 근소한 차이로 비호감이 앞서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중국인을 여러 가지 이제 계기가 있었겠죠.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이제 중국의 뭐 나몰라라 은폐 방식, 또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뭐 가혹한 탄압, 하여튼 미국의 여론은 굉장히 반중국으로 돌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15년 전에는 사실은 이제 친중국적인 그런 여론이 주도했거든요. 따라서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중국을 포용하고 유화적인 정책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 아무리 바이든이라도 그리고 바이든과 이 시진핑이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막역한 그런 프렌드십을 쌓아왔지만 아마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상대방이 시진핑을 예전처럼 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여론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미국 내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대중국 정책이 너무나 인내하고 너무나 포용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기를 제공한 것은 같은 민주당 정부인 클린턴 행정부였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2001년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계기가 되어 있는 협상을 했고요. 따라서 그 당시 생각은 중국을 우리가 만든 시스템 포용을 하게 되면 중국도 인적인 교류를 하고 뭐 우리 시스템을 배우고 하게 되면 언젠가는 굉장히 유연한 정치 체제로 바뀌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생각 때문에 중국을 포용을 하고 미국의 시장을 열어줬는데 사실 중국은 약속대로 미국의 시장을 열지 않았죠. 이런 일방적인 통행이었습니다. 저 그래프에서 보이는 대로 21세기가 시작이 될 때 중국이 WTO 가입할 당시 중국은 미국 경제의 딱 10분의 1의 비중이었어요. 전 세계 경제에서 3.6%.
미국은 10배가 넘는 30.4%였는데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점점 더 좁아집니다. 중국이 높은 속도로 이제 부상을 하고 2007년에 독일을 제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가 되고요.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두 번째 큰 경제가 되면서 2019년이 되면은 이제 이 둘의 차이는 20세기가 끝나는 그 당시에 중국이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서 이제는 중국이 미국의 거의 한 67%까지 쫓아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발 세계화의 힘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한편은 미국이 이것을 허용을 해줬고 용인을 해줬는데 허용하고 용인해준 거기에 대한 혜택이 대가가 없다는 것이죠. 중국 시장은 여전히 닫혀 있고 중국은 훨씬 더 국가의 통제가 심해졌고 미국 시장은 여전히 열렸기 때문에 트럼프의 미중 무역 전쟁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뭐 불합리함,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된 거거든요. 이것을 가능케 한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에 대한 디너전 원성이 지금 미국 사회를 아주 휘덮고 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 중국에게 너무나 하여튼 무력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그러면 이제 중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 이게 대한민국 경제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처럼 동맹을 이렇게 배관시하고 따돌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 이제 그 사진에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2018년 캐나다에서 열린 G7 회의인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트럼프가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메르켈 독일 총리가 책상 위에 손을 얹고 트럼프를 앞으로 기대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제 팔짱을 끼고 시선을 보십시오. 시선이 메르켈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양인들이 팔짱을 낀다는 것은 남에 대한 이야기를 의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저는 이제 세계 역사가 기록할 것 같은데 트럼프 4년은 미국이 전후에 일궈 놓은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동맹의 가치, 동맹의 네트워크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그런 4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든은 이걸 복원할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국의 굴기에 맞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소프트 파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위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이제 행정부는 분명히 동맹과의 복원을 시도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냐 하면은 오바마 행정부 때 주도했던 이 태평양 연안 지역을 묶는 자유무역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사실은 협상이 타결이 되고 협정문에 12나라가 미국을 포함해 서명까지 했는데 트럼프는 이제 2016년 대선 유세 기간 내내 이거는 부자들을 더 부자에게 만들어주는 뭐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가 백악관에 집무하는 첫날 미국을 탈퇴시켰어요. 근데 아마 바이든 행정부는 TPP를 복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11개 나라가 미니 TPP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CPTPP라고 하는데 거기에 미국이 다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협상을 해서 비슷한 국가들끼리 그렇지만 이제 반중국적인 경제 동맹을 만들 수 같고 문제는 이런 경우에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하냐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그동안 미국과의 군사동맹 그렇지만 지난 수십 년간은 또 중국과의 엄청난 무역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한쪽으로는 미국, 한쪽으로는 중국 이른바 이제 그 양다리 이런 이제 뭐 좋게 얘기하면 균형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런 이제 패러다임을 겪었죠. 안미 경중을 해왔는데 아마 트럼프 4년 내내 우리가 거기에 이제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제 이 TPP가 어떤 방식 시동을 걸게 되면 여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아마 많은 경제단체들은 당연히 한국에 가입된다고 주장할 텐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연결하는 나프타가 1994년에 발효가 됐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은 나프타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잘못된 불공평한 협정입니다. 이 나프타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공업이 망가지고
임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프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나프타를 개정 협상을 했어요. 그 이름을 USMCA라고 붙였습니다. US는 미국이고요, M은 멕시코고, C는 캐나다예요. 그래서 이름을 나프타, 새로운 나프타라 부르지 않고 USMCA라고 부르면서 이 삼국의 정상들이 서명하는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USMCA가 트럼프의 독단 작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하원이 지지한 것이고요. 미국의 하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민주당이 지금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협상을 한 이후에 민주당이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당한 많은 이제 타협이 있었고요. 거기서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환경이고 하나는 노동이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환경과 노동을 강조를 해왔는데, 따라서 USMCA는 어떤 조항이 있냐 하면은 환경과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와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바이든 행정부는 USMCA를 트럼프 유산이라고 보기보다는 민주당도 합작을 한 어떤 새로운 통상협정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USMCA를 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확대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TPP를 부활을 하는 한편으로는 USMCA를 확대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역적으로는 북미 지역이지만 이미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EU에 이탈을 하면서 USMCA에 가입하겠다는 흥미를 보였어요. 그러면 말은 USMCA이지만 영국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지난 아베 정부 이후 새로운 서가 행정부가 탄생했습니다만은 일본 역시 굉장히 이런 경제 문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반중국, 친미 같이 이제 이런 얼라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가입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USMCA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고 영국하고 일본이라는 엄청난 세계 경제 축이 들어가면서 이들과 세계 시장에서 경합을 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때로 이제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처하는, 한국에게도 이제 또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 문제는 USMCA에서 내가는 그런 높은 환경 기준, 높은 어떤 노동자의 권리 보호,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국내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이제 엄청난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환경입니다. 바이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골라서 당신은 뭐의 대통령이 되고 싶냐 하면 저는 환경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할 거예요. 그건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한 어젠다이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 사실 미국은 세계에서 중국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CO2 가스를 배출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97년 교토 프로토콜부터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많은 유엔 주도하에 기후변화 협정이 있었는데, 오바마 행정부 하반기에 중국과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하면서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파리 기후협약이 미국 행정부가 외국에 협상을 하고 왔지만 미국 정치의 벽을 뚫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기후협약은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후변화는 이거는 페이크 뉴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사이언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유엔의 연구 보고서 이 사람들은 그거는 업무론이라 믿고 있고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이걸 상원을 통해서 정식 인준을 하지 못하고 행정명령으로 인준을 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는 TPP에서 탈퇴한과 동시에 파리 기후협약에서도 우리가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협정의 구조가 묘하게 돼 있어서 탈퇴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됐으면 아마 그의 말대로 트럼프 2기에는 파리 기후협약에서 미국이 탈퇴한 일이 벌어졌을 텐데, 바이든이 집권함으로써 미국은 다시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이 열렸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파리 기후협약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아주 극단적으로 줄여서 2025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드는 이제 전 세계적 목표가 있고, 심지어 중국도 이게 동참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유럽은 많은 이제 국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규제를 하게 될 텐데, 국내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겠지만은 수입하는 이런 자동차, 철강 어떻게 규제하느냐? 카본 텍스를 도입하는 거죠. CO2에
CO2의 배출에 따라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그 대표적인 기업, 뭐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이런 쪽은 아주 뭐 그냥 직접적인 영향에 불가피하고요. 따라서 이것은 바이든이 이 기후 협약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있는 강력한 자동차 MB 규제, 또 이제 매년 공공 차량을 뭐 탄소 배출 제로를 하겠다랄지 이런 정책을 이제 차근차근 펴나갈 때 한국은 그동안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가는 하지만 아주 강력한 이런 정책 의지를 못 보였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굉장히 좀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민도나 경제 수준에 비해서 너무 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공공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하지 않는 이런 비난을 받아왔는데 바이든의 탄소세는 아마 한국 산업에 아주 벼랑 끝을 몰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든의 새로운 이제 백악관 주인으로 탄생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중 트럼프가 주도하는 예측 불허에 그리고 딜을 하려고 하는 따라서 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의 민감한 인권 문제 같은 거는 눈 감아주면서 자꾸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과는 달리 전형적인 동맹과 가치의 중심으로 또 미국의 가치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국가들을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하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라이크 마인드한 그런 클럽을 만들어서 중국과 대결할 건 대결하고 또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중국의 지도부라면 우리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하고 대결하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나갈 것 같기 때문에 바이든의 공약이 이대로 제대로 이행될지는 그것은 정말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전임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의 학습 경험 또 중국에 대해서는 막연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중국의 본질은 9천만 명의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 그리고 중국은 점점 더 국가 강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게 굉장한 도전인 동시에 뭐 기회를 동시에 주는 그런 바이든 행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와 위협을 우리가 뚫고 나가려면은 첫 번째 역시 트럼프가 열어제친 이른바 뉴노멀이 바이든에도 계속이 되는데 옛날처럼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열어주고 기다리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격돌이 예상이 되는데 가치 중심의 격돌이 될 것이고 그동안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인데 최근에 와서는 국제 무대에서 전략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실험대에 옮겨지면서 지난 4년 또 우리가 경험했던 경제 따로 안보 따로가 아니고 안보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가 여전히 제약을 받는 그런 또 다른 4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길게 내다보시고요. 바람이 새로운 방향을 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도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잘 겪어가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린 뉴딜의 기회도 있고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산업도 강하고 또 미중 간의 격돌인 그런 반도체도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허리를 잘 키우면 새로운 또 도약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